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사상 최악의 수준의 폭락장을 보인 아시아 증시에 이어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반론에도 경기 침체 공포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2.6%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43% 하락하며 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검은 요일을 맞은 데 이어 열린 뉴욕 증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5% 넘게 떨어진 상태로 장을 시작하며 종일 마이너스를 그렸습니다. 네, 결국 지난주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 우려를 떨치지 못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예상보다 저조한 고용지표로 시작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전장보다 65% 급등한 38.59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겁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4.8%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6.3% 폭락하며 빅테크들이 줄줄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서도 돈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 5만 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네, 지난주 후반부터 연준이 이 9월 회의 전에 미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인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서둘러 0.75%포인트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한다며 지난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연준의 판단을 비판한 겁니다. 반면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 겁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이번 주도 급락세로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단번에 가라앉히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를 통해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지 다시 한번 평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유럽 증시 역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2.2% 하락한 486.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는 1.95%, 프랑스 까크 40은 1.61% 빠졌고 영국 푸시 지수도 2.0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폭락한 아시아 증시에 이어 일제히 3% 안팎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발표된 미국 ISM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4로 경기 확장세를 가리키면서 낙폭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감에 어제 우리 증시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35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엔고 현상에 해외에 있던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증시의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류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월요일 하루 동안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감과 미국 기술주의 거품 논란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투매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이 당장 코스피 시장에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급락을 이끈 요인이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급락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엔저 현상 때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갑작스런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으로 회귀하는 엔캐리 청산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우리 증시도 간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과거 엔캐리 청산이 발생했을 때 전후로 해서 우리 코스피의 고점 대비 저점 차이가 많게는 마이너스 50.3%, 적게는 마이너스 10.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 게 일단 한 20조가 넘거든요, 올해만. 근데 이제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이 일부 빠져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의 공포감이 엄습하며 채권 등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며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지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의 향방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중국의 허빙자오를 게임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에 이어 28년 만에 여자 단식 올림픽 정상에 섰습니다. 배드민턴 종목 전체에서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용대 이호정의 혼합 복식 이후 16년 만에 나온 금메달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대표팀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무릎 부상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대표팀에 실망했다며 돌연 대표팀 은퇴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고 안세영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부상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2살의 세계 정상에 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돌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겁니다. 2년 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친 뒤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협회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후 짧게는 2주 재활 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오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림픽까지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한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혼자서 견뎌내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운 좋게도 많이 제 순간에 또 있어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안세영의 부모님도 대표팀이라는 단체 생활 속에서 딸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영이가 정말 충분히 케어받고 싶고 이게 혹시 뭐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원했는데 세영이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었고 혼자서 이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됐었고.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것은 야박한 처사라며 다음 올림픽에 대한 열망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발전과 자신의 기록을 위해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대표팀을 운영하는 협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사격 25m 속사 권총에서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영재 선수는 어제 샤토르 사격센터에서 열린 결선에서 합계 25점으로 중국 리웨홍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25m 속사 권총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성적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16강전에서 브라질을 이기고 8강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3위인 우리나라는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단체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10위의 브라질에 단식 1경기만 내주고 복식 1경기와 단식 2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신유빈은 전지희와 짝을 이뤄 복식 1경기만 뛰었고 마지막 단식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게 되면서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홍콩과 스웨덴의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되고 4강에 오를 경우 세계 최강 중국과 대결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가 자신의 3번째 올림픽에 나섭니다. 우하람은 이재경과 함께 오늘 오후 5시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에 출전합니다. 8년 전 리우에서 올림픽에 데뷔한 우하람은 지난 2020년 도쿄에서 4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다이빙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으로 300여 세대 주민들이 온몸으로 열대야를 견디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에선 주차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되는 아찔한 일도 있었는데요. 간밤의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불빛 한 점 안 보이는 아파트. 주민들은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땀을 말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만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빚어져 1900세대 가운데 3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 저기 나가는 거죠. 얼굴 나와 있잖아요. 덥죠. 답답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물 하나 사고 저기 들어갈까. 일부는 푹푹 찌는 열대야에 주차된 차량이나 주변 지인들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냥 가려고요. 냉장고부터 해갖고 다 안 되니까 그냥 아이스박스를 대충 넣어놓고 이제 아이스크림만 챙겨서 가요. 관리사무소는 문제가 생긴 아파트 변압기를 교체해 오전까지 정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앞머리가 물속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 둔치 주차장에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차주 5명이 직접 차를 빼냈고 나머지 6대는 군청이 견인 조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로 한복판에 응급차와 소방차를 대놓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안산 수인산업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엔 충북 괴산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고추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차량에 타있던 70대 7명 가운데 6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앞으로 4주 동안 고용허가제 공통기본교육과 한국어,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 가사관리와 같은 직무교육 등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달 안에 가사관리사와 신청 과정을 연계해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각급 대표팀과 유소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축구회관에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MIK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를 포함해 각급 대표팀 지도자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간밤 주요국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당한 이후 이란은 매일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전면전의 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착오와 실수를 반복해온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오판과 잘못을 거듭했다며 그에 상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벌하는 것은 국제법상 고유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을 리는 없다며 미국 정부의 법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دست به اقدامات ماجراجویانه نمیزند فلذا بهتر هست دولت آمریکا به مسئولیت خود در این زمینه عمل بکند.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억제적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בכל אחד מזרועותיו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ואני חוזר ואומר לאויבינו. 공군 지하 벙커를 찾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공격으로 신속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일촉즉발 전운이 짙어지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긴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 상황실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은 자국민 중동 여행을 자제시키고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 운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충돌 사태로 치달으면서 수백 명이 숨진 방글라데시에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총리 관저로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했고 퇴임 발표조차 직접 못하고 물러난 총리는 군용 헬기를 타고 방글라데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মাননীয় প্রধানমন্ত্রী পদত্যাগ করেছেন এবং এখন একটা ইন্টারিম গভর্নমেন্ট ফর্ম করে আমরা আমাদের কার্যক্রম পরিচালনা করব। 15년간 장기 집권해온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퇴진을 요구하는 거센 민심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4일 하루에만 반정부 시위로 100여 명이 숨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쫓겨나듯 물러난 총리는 군용 헬기를 타고 서둘러 방글라데시를 빠져나갔고 총리 관저로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Is that this is not just the end of the tyrant Sheikh Hasina. With this, we put an end to the mafia state that she has created. Everyone is happy, everyone is cheerful, everyone is celebrating the Sarkar Patan. This has to be a historical day. 지난달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시위가 격렬해지자 정부가 군 병력까지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리 퇴진으로 과도 정부 구성에 나선 군부는 유혈 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당분간 전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장녀인 하시나 총리는 한때 반독재 투쟁과 함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지만 총리만 5번째로 장기 집권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유혈 진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분노한 민심의 백기를 들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피몸 IMF 정산 지원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리는 당정회의인데 당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한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TMF, TF는 1차 회의를 열고 TMF 사태 대응책 모색에 나섭니다. 천준을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TMF 사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재봉 의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소비자와 중소업체 피해가 큰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등이 필요할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에도 마약을 숨겨가 집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를 8대 이상 보유하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해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글. 한 대학 연합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어 동아리 회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재작년 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 중에는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비행기 기내 수화물에 LSD를 몰래 넣어 태국과 제주도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마약수사 대응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뭐 말하다가 저쪽이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서 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포렌식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검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또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고급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손을 댄 동아리 회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마약 수사 대응 방법이 공유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코스닥까지 합치면 시가총액 약 235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오전 9시 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이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K식품 수출 성적은 어땠을까요? 농식품부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림픽 등 행사에 맞춰 라면과 과자, 음료 등 다양한 마케팅도 이어졌는데 K푸드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도시락을 주기적으로 구매해 먹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 52개 제품의 영양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는데요. 오늘 오전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세계 증시가 굉장히 혼돈인 상황입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 결과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3대 지수 지금 다 빠졌고요. 사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죠. 3.4% 빠졌고 S&P 3%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2022년 9월 이후에 한 2년 만의 일이고요. 왜 이렇게 빠졌나라고 보면 결국 지금 앞에도 꼭지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리세션에 대한 경기 불황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지표를 좀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었고 비농업 부분의 신규 일자리가 생각보다 좀 덜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업 PMI라고 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것이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최근까지 가지던 생각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그걸 버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갑자기 시장의 뷰가 결국은 어딘가가 부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경제가 이제 침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엔비디아, 애플, 저희가 M7이라고 하는 주식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닥스, 푸치, 까크지수 뭐라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2%대 하락 마감했는데 역시나 미국발 침체 우려에 좀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한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서 이것은 IMF의 추산치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1%가 채 못 되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세계의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렸던 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미국발로 그렇게 성장 엔진이 좋았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성장 엔진이 조금 더 차가웠던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에서는 지수 하락률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어제 있었던 아시아 증시의 하락률이 보통 한 10%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적은데 그 이유는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의 영향이 좀 크고요. 유럽 증시는 기술주보다는 뭐 제조업 이쪽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침체가 오기 전에 빠르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9월에 일단 FOMC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그 전망이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긴급 금리 인하를 했었던 때로 좀 돌아가 보면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에 1월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중국에서 나오고 3월 초에 미국에서 일요일 날 FOMC가 열리지 않는 일요일인데 그때 연준 의원들끼리 서로 전화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해갖고 100bp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1%를 하루아침에 내린 적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랬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고 다음 날 그대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아마 시장이 굉장한 타격을 받아서 굉장한 급락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100bp를 내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코로나라는 외부의 눈에 보이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시장의 이해는, 시장의 지금 생각은 이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지표들이 좀씩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라고 하고 있고 연준의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표 한 번 나왔을 뿐이고 아직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연준이 금리를 비상 어떤 FOMC를 열어서 내린다. 이것은 조금 생각하기 힘든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검은 월요일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그야말로 좀 공포였어요. 235조 원이 증발했는데 너무 그 액수가 커서 사실 가늠도 잘 안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4년 5개월 만인데 코로나 때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속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증권계통에 계신 분들이랑 점심을 우연히 먹게 됐는데 밥을 먹으면서 별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분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사실 빠진 게 코스피가 8%가 넘게 빠지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다 지금 발동이 된 상황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볼까요? 앞으로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두고
안 좋은 생각 쪽으로 가게 되느냐에 저는 굉장히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미국이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지표들이 너무 괜찮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침체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자기 실현적 기대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내일 시험 볼 것 같은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못 볼 것 같아 라고 예.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하죠. 그럼 실제로 시험을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기대가 자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적 기대의 안 좋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왠지 이게 보니까 불황으로 갈 것 같아. 그럼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패닉 세일이 벌어지면 또 옆에서도 팔게 돼서 또 더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다이나믹스를 만들고 끝나느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바람은 좀 있는데 좀 실체 없는 부분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도 좀 어워시키는 진정세가 섞인 발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확장이 돼서 아시아 증시 전체 자체도 지금 불안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똑같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아시아 증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주식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회사 주식이 전체 시총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좀 높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각광을 받았던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내납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단점. 거기다가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뭐 10% 근처까지 빠졌는데 그렇게 네.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TSMC도 어제 9% 넘게 빠졌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갖고 있는 수출 주도형 중심의 어떤 증시 구조 그리고 그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나 대미 수출 중심의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가 미국의 어떤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수출 중심의 구조에 이어서 또 엔크리 청산 움직임도 우리 증시에 좀 악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결국은 일본에서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금리를 빌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혹은 수익률이 높은 해외의 어떤 자산을 사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 중앙은행이 저번 주인가요? 금리를 0.25%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런 영향으로 이제 엔화가 예전보다는 약간 강세로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면 외국의 엔캐리 트레이드 나가 있는 자금들은 환차손이 조금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주식들이 이렇게 어제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식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제 잃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빨리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빠지는 거, 미국에 들어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좀 빠지는 것들이 각각의 나라의 주식시장에 조금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여기다가 뭐 하나 정도 더 첨언을 하자면 최근 들어서 중동발 리스크는 저희는 거의 최근 들어서는 상수처럼 갖고는 살고 있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 뭐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 공격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뭐 이런 중동의 긴장이 좀 올라가는 부분 전반적으로 3대 악재가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상수처럼 안고 가긴 했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불안감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제 7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예. 전 대통령의 총격 피격이 있었고요.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가면서 친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생각되어지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그 당시부터 비트코인이 거의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 예. 지난달 29일에는 거의 7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또 그 후에 6일간 한 15%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5만 달러대 후반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리세션이 들어가는 것이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조금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주식과 가상자산 그리고 세계 증시들이 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폭락 사태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뭐 예상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뭐 이번 패닉 장세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좀 보면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AI발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용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돈을 버는 회사는 많지 않은데 AI로 비용은 계속해서 투자 비용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가성비가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 우려가 최근에 저희 그 기업 실적 발표회 하면서 있었거든요. 물론 기업들의 실적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의 기업은 시장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서 괜찮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악재에도 굉장히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엔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데이터들이 좀 더 미국 경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더 쌓이면서 그렇게 미국 경기가 아주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좀 나와서 시장을 달래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조금 다시 마무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기까지는 시장에서 잃는 것도 꽤 많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뭐 우리금융당국 또한 이제 어제 긴급하게 시장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도한 낙폭이다라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그 역시도 좀 동의하시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과도한 낙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동의하고 약간 그러니까 근거가 없거나 실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에서도 뭐 두 가지 정도를 하겠죠.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을 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와중에서도 뭐 불공정 행위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뭐 한국거래소에서는 또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뭐 사전에 좀 보도해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최상무 경제부총리 주재로 F4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좀 어떤 대응 방안들이 오고 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발로 시작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을 달래는데 주안점이 좀 가지 않을까. 시장에 대해서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보냈는데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이슈로 일어난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율 시장이 어제 그 1,370원까지 떨어졌다가 1,370원까지 다시 조금 올라갔는데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발로 어쨌든 금리 인하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9월쯤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텐데 지금 또 이렇게 미국발 리세션 공포 있으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럼 달러에 대한 약간 또 강세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환율이 최근 들어서 뭐 1,300원대 후반대에 있다가 1,37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어제는 약간 마지막에 밀어 올려져서 70원 정도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잠깐도 좀 짚어주셨는데 뭐 환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중동 전쟁에 지금 리스크가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반대된 힘이 또 있다고 거기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중동 전쟁 리스크가 올라가면 유가는 당연히 공급 측의 이슈가 있으니까 공급 부족의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이 리세션으로 들어가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리세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석유를 좀 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석유가 좀 가격의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 사이에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유가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중동 정세 불안에 비해서는 많이 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은 또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어제 굉장히 패닉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나 확증 편향적인 정보 수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찜통 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일부 지역은 생산량이 모자라 이틀 넘게 물 공급이 끊겼는데요. 주민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씻기는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부엌에도 설거지 못한 그릇이 잔뜩 쌓였습니다. 지난 4일 청도군 4개면 지역 천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농방기에 농사일도 하고 아침에 잠시 와가지고 세수를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남자들은 계곡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있는 집으로 가지고 샤워를 하고.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양이 사용량을 따라잡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수돗물을 임시 저장하는 배수지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수장이 수돗물 생산량을 최대치인 130%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청도군은 단수 지역 주민에게 2리터들이 물병을 나눠주고 급수차를 동원해 마을 물탱크를 채우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 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며칠간 마을별로 단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특히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농약 치고 난 뒤에 몸을 씻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식사, 살도 씻고 이렇게 음식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이번 폭염이 열흘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주민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도군은 물을 많이 쓰는 숙박시설과 축사 등을 중심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요즘 극심한 폭염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피서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 소나기가 예보되는 만큼 더위도 극심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에도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은 16일째고요. 강릉은 가장 길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